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은행권이 줄줄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금융당국 요구에 은행들이 잔뜩 몸을 웅크린 건데요. 일각에서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늘구멍이 돼버린 가계대출이 가져올 영향,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송현경제연구소 장광수 거시경제본부장,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 가계부채, 가계대출 문제입니다. 사실 가계부채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데 최근 들어 정부가 특히 금융당국을 앞세워서 굉장히 그 당국에 대한 금융권에 대한 대출을 규제를 좀 강화하는 기조가 나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위기 관리에 좀 나섰다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계부채 규모가 사실은 작지 않은 규모거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늘었죠. 예, 또. 그리고 최근 또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예. 더군다나 지난 4월에 이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급증세가 좀 꺾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부채 함정이 빠진다든가 또는 뭐 민스키 모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네. 이제 부채 함정이라는 것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이제 먼저 부채 함정이라는 것은 부채가 이제 누적이 되면 네. 이제 정책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너무 이제 컨트롤이 안 된다 말씀이시죠?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 또 민스키 모멘트라는 것은 이제 부채가 누적이 되면 네네. 어느 순간 그게 임계점을 넘게 되면 자산 가격이 폭락한다든가 금융 위기가 이제 초래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하이만 민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얘기인데 시장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위기 의식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미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그런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금융당국이 이렇게 대출 관리를 했던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위를 좀 조절해라라고 계속 불러서도 얘기하고 뭐 회의 때도 얘기하고 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뭐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은행이 나올 정도의 어떤 이런 강한 조치를 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네네. 이제 가계부채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보통 가계대출 플러스 판매신용을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계대출만 하더라도 지금 그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931조, 그다음에 신용대출 한 735조, 나머지 이제 판매신용을 해가지고 1,765조니까 전년 동기 대비 9.5% 정도 늘어난 수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가계대출 증가 속도죠. 그러니까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1,040조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11%. 그러니까 거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을 억제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 얘기하는 금융 불균형, 실물 경제보다 자산 가격 폭등이라든가 이런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 우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한은에서 만약에 금융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이라고 했을 경우에 기존의 가계대출이 부실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이제 바짝 고삐를 조이는 건데요. 조금 아쉬운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을 가지고 예고제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금융위원장이랑 금융감독원장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분들의 어떤 그 취임 일성으로 이제 가계부채 잡겠다고 나오면서 좀 더 고삐를 바짝 조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의 스케줄대로 조이는 게 아니라 네네. 새로운 사람이 바뀌면서 뭔가 정책이 바뀌어서 뭔가 급속도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바뀌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약간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주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뭐 가계부채 는 게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최근 돼서 고삐를 당겼을 때 실제로 실수요자들, 뭐 전세 대출이라든가 생활자금 마련해야 하는 분들이 갑자기 돈줄이 막히면서 이제 그 상당히 어려워지는 가게가 그렇죠. 그런 여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배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시장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급격하게 이제 뭐 가계 대출이 아예 멈추거나 아예 뭐 축소되는 이런 상황들로 연출되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시장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사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빌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대출을 많이 받는 것이 능력인 시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집을 사건 투자를 하건 네네. 그리고 본인의 신용도나 소득이 되면 신용대출 한도도 최대한으로 늘려놓고 집을 살 때에도 우선 금리가 저렴한 은행 같은 1금융권에서 빌리고 그걸로 부족하면은 2금융권에서 빌리고 그걸로 안 되는 사람들은 지인이나 가족 찬스까지도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나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제기되어져 왔지만 사실은 지금 잘 보시면은 좀 이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네네. 그러면 그럴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부실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뭐 부채가 늘어난 것이 단기간의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 오래 지속되었고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연체율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부실화 징후가 나타날 때 우리가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사실 최근에 지표를 보면 네. 연체율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으로 지금 연기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만기를 늦춰주거나 하는 그렇죠. 조치들이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사실은 자산 가격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연체율이 높아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실화의 징후가 현실화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돈을 많이 빌려서 집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빚을 빌려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이 주식이건 가상화폐건 네.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을 해서는 뭐 오늘의 이슈가 주택 가격은 아니지만 대출 증가세 억제만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했던 사람들, 특히 20, 30대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만약에 지난해 말 올해 초에 그렇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가 자산 가격이 빠지고 부실화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든가 대책을 마련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언밸런싱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생각해 볼 여지도 있고 논란거리도 존재를 하는데 또 궁금했던 거는 그런 거였거든요. 좀 차주들이 뭔가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서 정책에 좀 예상 가능한 궤도 안에서 움직였으면 어떨까. 근데 지금 너무 다급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좀 뭐 당장은 급하더라도 좀 예상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자막으로도 나왔지만 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일단 1금융권부터니까 특정한 대출 상품에 대해서 우리는 아예 대출을 이제 안 한다라고 하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게 지금만의 상황이 아니고요. 예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너무 빠르고 통제가 되지가 않으니까 그냥 지금부터는 대출해주지 마. 지금부터는 대출 안 돼. 라고 했었던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을 창구지도라고 불렀었는데요.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죠. 정상적인 금융의 메커니즘 내지는 스크리닝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이러한 조치들이 나오죠. 가령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소득 내지는 담보 상태, 신용도 이런 것들을 따져서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를 조절을 해봐라고 하는 조치들이 대개의 경우에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대출 증가세가 통제가 되지 않을 때,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앞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출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지난 몇 년 동안 사실은 이런 대출의 허들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뭐 LTV, 뭐 DTI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대출 규제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니까요. 뭐 이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면 그리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나 담보가 있거나 신용도가 높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돈을 빌리는 수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감독 당국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급작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아예 대출을 그럼 지금부터 안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말씀을 뭐 주신 것처럼 가계대출이 워낙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렇게 규제나 관리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대출을 뭐 지금 저희 은행들이 하고 있는 조치들을 보면 뭐 대출을 신규를 아예 중단하거나 아니면 대출할 수 있는 거를 줄이거나 뭐 개인 차주의 상한을 낮추거나 아니면 금리를 높이거나 이런 방안들을 통해서 이제 대출 관리를 해 나가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관리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되면은 이게 시장에는 그러니까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 자체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 위기의 어떤 그 징후라는 것을 이제 사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가장 큰 그 경제 취약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로 인한 어떤 그 문제가 그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채 함정이라든가 또는 민스키 모멘트라든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좀 그런 위기를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만약에 그 미국의 어떤 그 금리 인상이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 인상 기조로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통화 정책 방향이 뭐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금융을 좀 긴축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지금 이런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버블이 생긴 상황에서 사실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블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계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뭐 그 가상화폐라든가 주식시장 이런 쪽에 버블이 생기면은 반드시 과거의 경험을 보면 깨지게 돼 있거든요. 깨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 금융 부실이 되고 또 뭐 금융 기관들의 어떤 금융 중개기관 중개 기능이 마비가 되고 하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위기로 발전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현재와 같이 이 가계부채 규모도 큰데다가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이렇게 가파른 상황에서는 뭔가 좀 조치를 할 필요도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계대출의 어떤 그 증가세를 좀 더 제어를 하고 또 금리 인상을 통해서도 좀 어느 정도 그런 좀 그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부분,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이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뭐 금리 인상을 한다든가 또는 그 가계대출 증가세를 뭐 억제한다든가 또는 그 대출을 줄이는 그 자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긴축
정책이거든요. 금융 긴축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그 계층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서민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책 장치들? 이런 것들이 예.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도 함께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가계대출을 너무 억제하다 보면 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조치 중에는 뭐 금리 인상이 또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일 텐데 지금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뭐 가산금리를 높이든지 아니면 우대금리를 낮추는지 해서 이제 금리 부담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금통위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뭐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통화 정책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네. 그 통화 정책이 지금 뭐 0.5%포인트, 네. 뭐 0.25%포인트 보통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네. 이제 대출 받는 분들, 기존에 대출 받았던 분들은 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포인트 금리 오를 때 한 12조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네. 기존 차주들한테는 되게 부담이 커요. 근데 이미 대출을 받아놨던 분들, 네네. 신용한도를 받아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한도 소진이 안 된 분들은 그냥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네. 기존에 이제 대출금리 0.25%포인트 오른다고 그래서 집을 사야 되거나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 받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겠죠. 통화 정책의 효과가 기존 차주들의 대출 부실화에 영향을 주지 기존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데는 별 효과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고려하는 게 예. 지금 신규 대출의 그 억제를 위해서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뭐 LTV, DSR, 네네. 그다음에 대출 총량제 이런 거 추진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출 총량제를 지금 정부가 올해 5에서 6% 정도로 이제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대출 총량제를 하게 되면 장점은 단기간에 대출 공급을 줄일 수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대출 총량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융 지원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요. 그 대출 총량제가 지난 다음에 오히려 대출이 급증하는 효과가 나와요. 그 연구적으로도 발표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금융 지원의 안정성 측면에서 맨 마지막에 고려하는 게 대출 총량제예요. 그러면 그 대출 총량제 그럼 대상 외에 좋은 거시 건전성 정책은 뭐이냐? 제가 뭐 연구도 많이 해본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좋은 정책하는 내용은 가계 부문에 대한 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제도를 도입하겠다 하반기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 대응 완충 자본에 대한 그 얘기는 뭐냐면 신용 팽창기에 네네. 그 신용 팽창기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최저 자본 자본 비율, 최저 요구 자본금 네네. 플러스 뭐 1%에서 2.5% 정도의 추가 완충 자본을 적립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더 쌓아놔라. 네, 쌓아놔라. 네. 그러면 은행들이 실제로 대출 총량제를 안 하더라도 내가 대출을 더 늘렸을 때 그게 감내 가능한 위험 수준인지 아니면은 내가 대출이 많이 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은행은 대출 조금 늘었는데도 감내 못하는 은행들이 있거든요. 예.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대출 공급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도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의 비중이 바뀌면서 은행 자율적으로 시장에 공급한 대출 공급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런 정책이 2011년도에 스위스에서 보통 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해서 네. 당시 2011년도에 가계대출 증가율이 5.2%였는데 네. 1년 지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1%포인트의 추가 완충자본 도입을 했는데 4.2%포인트, 1%포인트가 떨어졌어요. 네네.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지원에 대한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대출 총량제가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문제는 지금 이렇게 일률적으로 대출 총량제를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실수요자, 그렇죠. 그다음 실수요자의 사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겠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기업 대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대출인데 이게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앞으로 오를 거다. 은행들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위험도가 더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출 총량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 효과를 좀 잘 고민해 보고서 정책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아마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숫자만 어떻게든 개선하겠다라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나오는 거 보면은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관리나 어떤 이런
뭐 빈 구멍에 대한 보완 작용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기준금리를 높인다는 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두고 얘기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고정금리가 더 선호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변동금리보다는. 변동금리는 이제 기준금리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라가는 걸 부담이 느낀다면 차라리 고정금리를 금리 인상기에는 가져가지 않을까 했는데 뭐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변동금리 비중이 80%를 넘을 정도로 지금 변동금리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도 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대개의 경우에 이러한 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변동금리부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부 대출 금리보다 높은 것이 사실은 과거에 본 전통적으로 일반적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금리 측면에서 메리트가 뭐지를 이 대출 소비자들이 따져보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앞으로 이제 금리는 인상된다, 시중금리는 올라갈 거다. 근데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앞으로 받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받아라.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변동금리 대출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안심전환 대출 제도 이런 것도 사실 하고 했었죠. 네네.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재원이 뭐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논란도 있었고. 근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해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나 시중금리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대출금리를 더 낮게 적용받는 상황이 초래가 됐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는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전망에 대해서도 얼마나 오를까? 얼마나 오랫동안 오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과거의 이런 경험에서 오는 일종의 학습 효과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일률적으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니까 고정금리 대출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잘 어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고정금리 대출이 더 좋습니다. 갈아타세요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해서 갈아타야 될 때 지불해야 되는 부담해야 되는 비용 부담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하냐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테니까 그렇겠죠.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게 심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지금 이제 시장도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은행들이 내놓은 대출 규제들을 보면 뭐 주택담보대출 신규를 아예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뭐 분기별로 측정을 하던 걸 이제 시한부로 일단 잠깐 멈춰놓는 경우도 있고 조절을 하겠다는 건데 이 주택담보대출, 뭐 전세자금 대출 다 이제 주택과 관련돼 있는 대출이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대출 없이 집 사기, 뭐 집 전세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이 제한되면 결국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실수요자들이 다시 한번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까 봐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총량을 규제한다든가 또는 LTV, DTI, DSR 뭐 이런 걸 규제를 할 때도 그런 실수요자라든가 또 그런 진짜 꼭 대출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계층들이 있거든요.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생계형 대출도 있을 거고. 생계형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그 계층에 대해서는 정말 별다른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책금융이라든가 또는 그 재정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런 쪽에서 좀 그거를 보완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이제 정말 꼭 필요해서 주택을 사야 된다든가 또는 전세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선별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실수요자라든가 그런 취약계층이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방안을 통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지금 워낙 대출 없이 집을 구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놨고 집값을 올려놓은 게 우리 탓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못 받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받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집 살라고 대출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집을 이제 신규로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과거에 정부가 이제 그 투기용으로 이제 그 집을 살라고 해서 억제해서 DSR이나 LTV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예. 실제로 그렇지 않고 최근에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필요한 분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젊은 분들이 앞으로 집값 많이 오를 거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에서 대출을 받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라고 하면 규제를 할 필요 없는 거죠. 대출 규제를.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어차피 저금리 상황에서 네. 파이낸싱을 통해 가지고 레버리징을 통해서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경제 원리예요. 저금리 기조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대출을 못 받게 한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맨 마지막 선택인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하고 기존에 이제 그 정부가 초점을 두는 그 세대가 2030 세대거든요. 네. 2030 세대가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늘어나는 대출 증가 속도의 어떤 주범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전세 자금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 매매에 필요한 자금도 있고, 주식 시장 투자, 뭐 코인 시장, 그다음에 이런 쪽에 다 연관이 돼서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네. 일단 DSR 그 규제를 최근에 이제 1억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이제 받아라. 그렇죠. 첫 번째 이제 카드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제도가 나온 다음에도 이게 아무래도 증가 속도가 이제 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금융당국 수장이 바뀌면서 이제는 가계부채 잡는 거를 이제 제일 우선순위 하겠다 그래가지고 내놓은 카드가 이제 은행권 총량제 맞춰라. 네, NH농협은행이 사실 가계대출 증가율이 한 7% 이상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도 물론 있지만 정부의 좀 압력도 있었던 거 아닌가 추정이 돼요. 그리고 뭐 우리은행이라든가 SJ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각각 보면 주담대 뭐 전세자금 대출 억제하잖아요. 네. 대출 총량제에서 연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책이 지금 거의 이제 대출 공급을 억제하는 막바지 수준에 온 것 같거든요. 근데 정책을 피려고 그러면 좀 세분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실수요자, 기존에 대출 받은 사람들, 신규 대출 받은 사람들,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에 억제책은 뭐 적극적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기존 대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고 더 이게 대출이 부실화되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대안대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장기 대출로 단기 대출을 전환하게끔 한다든가 갈아탈 수 있게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뭔가 정책이 같이 나와야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집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지금 DSR 40% 지금 금융기관에서 제1금융권에서 적용하는데 네네네. 지금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DSR 60%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그 금융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해서 그렇죠. 저축은행 지금 60%를 40% 낮추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금융권에서 안 되니까 2금융권은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그러면은 거잖아요. 문제가 이 풍선 효과라고 해서 1금융권에서 대출 내가 뭐 40% 받고 제2금융권에서 60% 받아가지고 집 사겠다는 사람들은 억제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제2금융권을 원래 이용했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세분하게 이렇게 구분돼서 나와야지 일률적으로 선언적으로 한번 모든 정책 매달 며칠부터는 DSR 40% 일률 적용, 뭐 총량제 5에서 6%, 총량제 5에서 6%도 사실은 왜 총량제 5% 6%인지를 금융당국에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인위적으로 그렇습니다. 감으로는 과거에 그 코로나19 이전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4% 정도 됐는데 네네. 올해 코로나 전국에서는 조금 봐줘서 한 5% 6%.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4%로 관리 감독하겠다. 이런 스탠스인 것 같은데 5% 6%가 금가 옥저도 아닌데 그거를 5% 6% 막주하고 해서 모든 실수요자가 피해를 봐야 되냐? 제가 그 정확한 시뮬레이션 한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불안감이 있는 거죠. 예.
연구위원님도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지금 통제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나 정말 급한 분들한테는 또 다른 피해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균형감 있게 조절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좀 주요하다 보십니까? 일단 맨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메커니즘, 가령 이 사람의 소득, 내지는 담보, 신용도, 내지는 대출을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대출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한테는 빌려주거나 많이 빌려주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빌려주거나 적게 빌려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시장 기능 내지는 금융기관 자율적인 조절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으로 지금 통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네네. 일단 네.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개개인의 대출에 대한 수요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돈을 빌려서 뭘 할지, 그러니까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신용도나 소득은 어떤지,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지 않고 우리은행은 어떤 종류의 대출 상품은 이제 안 해, 이제 안 빌려줘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뭐 지금 앞서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거나 대출의 허들을 조금 높이거나 이러한 것만으로 지금 대출 증가 속도가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음을 사실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조치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럴 때 저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사실 개개인의 대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 기능 메커니즘 쪽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은 방향적으로는 맞는 거죠. 그런데 그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앞서 사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자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을 어느 만큼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보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사실은 모두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누가 보기에는 너무 센 대출 규제인데 그렇죠. 누가 보기에는 필요한 대출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때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로 갈까요? 네. 뭐냐면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게 대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출의 허들을 높이고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이렇게 애들을 쓰고 있지? 대출을 많이 받는 게 능력이 됐지 않은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 왜 대출을 받아서 꼭 집을 저렇게 무리해서라도 사야 되지? 대출을 받아서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가상화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먼저다. 그래서 이러한 대출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주택시장 환경 또는 투자 환경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저는 선행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 아마도 대출을 굳이 해서까지 뭔가를 한다는 거는 뭐 그만큼 그 대출을 받아서 투자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만큼의 그 이자 부담이나 이런 부담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뭐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죠. 네네. 사실은 지난해부터 이미 학습을 한 실제 겁니다. 나타나고 있고요. 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그렇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은 풀로 받아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자산 소득을 중심으로 재산을 불린 것을 저희 주변에서 이미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봤죠. 네, 가만히 있으면 왠지 바보 되는 것 같고 대출을 많이 받는 게 능력인 것 같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출을 받지 마세요. 대출 받으면 위험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느 만큼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를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근본적인 원인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뭐 혹은 자산 시장의 거품이라고 지금 끼어 있다고 한다면 그 거품을 뺄 수 있는 작업들이 대출 규제보다 더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예. 사실 뭐 지금 이제 뭐 그 일각에서는 이제 대출을 조이는 것이 뭐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이 대출이 많이 늘어나서 집값이 올랐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제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다고 그러면 분명히 대출 증가세는 어느 정도 둔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렇죠. 집값, 집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그 동안에 그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많은 대책들을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집값을 잡으려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정책이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뭐 그런 정책들이었는데 사실 대출을 조인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도 어떻게 보면 집값 측면에서 보면 수요를 그 억제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네네. 그동안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실패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출을 조여서 집값을 잡는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네. 근데 결국 집값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급 대책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신규 대출을 신규 공급을 많이 늘리고 또 기존 주택의 어떤 그 거래를 좀 줄이는 그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양도세라든가 또는 기존 취득세라든가 주택들이 나올 수 이런 있게 부분들. 해줘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럼 거래가 좀 나올 수 있게 해서 시장 기능이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좀 원활하게 거래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네. 분명히 가계대출 증가세도 좀 억제가 될 것 같고요. 그 가계대출을 그렇게 총량 규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그 시장에 어긋나는 그런 정책들을 하게 되면 분명히 네.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그 은행들의 어떤 그 대출 심사 기능을 통해서 그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장 기능에 좀 맡기는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맞긴 한데 뭐 최근에 워낙 가계 대출이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정책을 하고 있지만은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그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그런 정책으로 선회를 할 수 있을지 신규 공급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다 그렇죠. 보니까 예, 예. 기존 주택에 어떤 나오게 하는 그런 뭐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신규 주택을 이제 계획이 이제 많이 이제 뭐 3기 신도시도 이제 뭐 곧 이제 그렇죠. 공급이 될 거고 할 건데 사전협약도, 아직도 그런 공급 청약도 했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그 수요를 좀 그 억제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책들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네. 거를 좀 더 완화한다든가 규제를, 네. 규제를 뭐 이런 정책들도 있고요. 뭐 찾아보면은 분명히 그런 대책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을 우선시 안 하고 네네. 일단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데 뭐 그런 측면에서 한쪽만 정책을 하다 보면 다른 네. 쪽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좀 아쉽네요. 대출을 조이는 정책만 한다 그러면 분명히 또 다른 그 어떻게 보면 정책을 좀 균형 있게 그렇죠.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뭐 금융당국에서 워낙 이 대출 관리와 관련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인가도 아마 관심사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앞서 서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금융위원장도 바뀌는 국면에 와 있잖아요. 이미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벌써 발언이 나온 거 봐서는 뭐 가계부채 관리가 금융위원장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는 지금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대출 받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임 그 고승범 위원장 후보자, 예. 가계부채가 그 가장 중요한 책무다라고 금융위원장이 했거든요. 이제 해결할 책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예. 개인적인 그 판단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금융위원장의 가장 우선적인 정책 목표는 금융 안정이죠. 예를 들어 금융시장 안정이죠. 예를 네. 들어서 지금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라든가 네. 현안들이 많은데 가계부채에 대한 지금 그 현안이 가장 중요하다. 글쎄요, 그게 맞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이분이 이제 그 금통위원장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금통위원을 했죠. 예, 네. 금통위원 참 예. 죄송합니다. 금통위원을 오래 하시다가 예, 예. 이제 금융위원장으로 오시게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그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이 뭐 지금 현 상황의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네. 그 금융위원장의 역할이 사실 가계부채 해결하는 문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발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 금융정책의 문제점은 지금 그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주관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 금융기관의 안정성, 그 건전성 제고 문제는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의 어떤 그 재정정책, 그다음에 뭐 부동산 안정정책은 또 재정부가 담당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이게 그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화로운 어떤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연준이 뭐 통화 정책도 하고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종합적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그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이번 시점에는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조금 낮추고 다음번에 건전성을 좀 제고하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제가 볼 때 통화 정책하고 뭐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그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제고나 금융 안정 정책이 겉도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렇고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금리를 좀 올렸어야 되는데 실기한 면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사실은 놓쳤다. 실기한 면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인가요? 26일 날 있은 금통위원회에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결정이 내려질 걸로 그렇겠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문제는 그 금융위원회에서는 일단 거시건전성 정책을 심도 깊게 이제 추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년 DSR 그 차주별 DSR 적용 정책이 단계적으로. 이제 3년 예. 2023년 7월까지는 금융권 이제 그 가계대출 1억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차주별 DSR 적용하는 게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거든요. 최종 단계죠. 예. 그런 거 포함해서 지금 하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가계 부문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 그런 그 정책들을 좀 소신 있게 피고 좀 장기 예고제를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이제 추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통화 정책하고도 뭐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뭐 관여하는 건 안 된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그 어떤 그 통화 정책과 좀 그 공조를 맞추는 그 정책도 손발이 맞는, 필요해요. 네. 2015년도에 IMF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그 금융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 네네. 그 전혀 한국은행하고 금융 감독 당국에서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한 번 공유가 안 한 된다는 적이 있었거든요. 말씀이시군요. 네. 그만큼 조화를 잘 못 이루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서로 공조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위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렇게 신임 금융위원장이 많이 바뀌게 된다면 앞으로 가계부채나 가계대출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칙이 있거든요. 네,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직접적인 대출 규제가 일단은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고 빨리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런 면에서 뭐 지금 저희가 뉴스로 보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앞으로 이어지거나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런 가계부채 증가세에 초점을 맞추어서 뭐 정책도 나오고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왜 첫 부분에서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체율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유가 그냥 지금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기도 연장해주고 있고 이러한 조치들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지만 지금은 좀 멀어 보이지만 뭐 언젠가는 코로나가 완화되거나 코로나가 끝나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될 때쯤에는 이제 그러한 조치들이 연장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부채 규모는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그동안에 독촉하지 않았던 이자도 내세요. 만기도 연장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시기가 올 텐데 그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다. 진짜 부채 리스크는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참 큰 숙제였고 지금도 큰 숙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될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광수 본부장, 서지용 교수, 조영무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